안녕하세요. 염차입니다. 네, 2주 만에 요번에 또 이렇게 이 방송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은 지난 첫 번째 비타민 이야기에서는 비타민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비타민C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그 환자들한테 사용하는 암 환자에 대한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타민C 하면은 영양제지 무슨 암 환자들한테 항암 효과로 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비타민C가 1950년대부터 계속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되면은 정말 비타민C도 비록 항암제만큼 효과는 있지는 않지만은 항암제와 버금가게 좋은 효과를 암 환자분들한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이렇게 이제 7가지 테마로서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라인이에요. 비타민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과 관련된 항암제에 대한 내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C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국에서 하는 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비타민C의 기전,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타민C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될 수 있었던 검사 3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상 사례 몇 가지 소개와 함께 마지막 7번째는 현재 비타민C 치료를 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에 관련된 이제 타임라인이에요. 역사적인 사건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이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1974년도 얘기가 나옵니다. 1974년도는 그 비타민C가 암 치료하는데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던 때예요. 이때 바로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이라는,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상을 2번 타신 분, 이론가고, 유한 카메론은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로서 암 환자를 많이 치료했던 분이에요. 이 이론가와 실제 그 실천가 두 분이 만나서 임상을 최초로 했죠. 말기 암 환자분들한테 고용량 비타민C를 써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를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1974년하고 76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을 가지고 라이너스 폴링은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다가 얘기를 제시죠. 비타민C가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임상 연구를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의료계에서는 황당하죠. 무슨 비타민C가 영양제가 항암제가 효과가 있냐고. 근데 이걸 라이너스 폴링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미국 NIH, NCI에서 임상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는 어디서 하냐? 그 메이오 클리닉에서 있는 모텔 박사의 그 메이오 클리닉의 병원에서 시작을 해요. 메이오 클리닉의 임상은 굉장히 잘 디자인된 이중 맹검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2번의 이제 이중 맹검 실험을 했는데 둘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비타민C는 허무맹랑하고 전혀 효과 없는 그냥 영양제라고 이제 치부시 됐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연구 자료가 나옵니다. 이 연구 자료는 누가 보냐면은 미국 NIH 국립보건원에 있는 마크 레빈 교수가 비타민C는 항암 효과를 나타낼 때는 주사제를 써야만이 혈중 농도를 충분히 올리고 경구제는 암만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거를 밝혀요.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라이너스 폴링과 유한 카메론은 주사요법을 썼고 그 메이오 클리닉의 모텔 박사는 경구제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가 잘못됐다는 거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비타민C가 암 환자들한테 이제 사용되는 임상 연구들이 시작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분이 미국 캔사스에 있는 리오단 클리닉에 있는 리오단 박사, 캔사스 의대에 있는 산부인과 주루스크 박사 등 다양한 이제 의사들이 임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 다음번에는 항암제 부작용에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은 비타민C가 암을 죽이는 효과도 냈지만은 항암제 부작용에 관련된 논문도 많이 썼고요. 그동안 제가 썼던 논문만 해도 한 20편은 되는 것 같아요. 비타민C에 관련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들이 진행됐던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나왔던 건 뭐냐. 그 단순하게 비타민C가 암세포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파마코질릭 아스코베이트라는 양리학적인 비타민C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와요. 2008년도 이후부터. 이 개념은 뭐냐?
비타민C가 암도 죽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적정 용량 이상일 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암을 죽인다는 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비타민C가 항암제, 특히 면역 항암제와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고, 그 후로 임상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비타민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영양제로 묻혀둘게, 그 영양제,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암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C라는 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항암제와 다르게 비타민C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비가 없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비주류로서 엄청난 시련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연구비 없이 그동안 20몇 년 동안 비타민C를 계속 연구했지만은 그 연구가 결국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뭐냐? 환자의 임상 자료예요. 우리 의사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쿠스마울의 법칙이에요. 쿠스마울의 법칙은 뭐냐?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환자가 어떤 것을 함으로 인해서 좋아졌던 게 있지만은 그 좋아진 거는 이유가 있지, 대신 우리가 그 이유를 못 찾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C 같은 경우는 가장 근접한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분, 마크 레빈 교수, 미국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게 했던 분이고, 미국 NIH에서 지금도 줄기차게 임상 연구들을 해줬던 게 바로 이 마크 레빈 교수예요. 만약 마크 레빈 교수가 없었다면은 지금처럼 비타민C가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분이 했던 이 유명한 논문, 2004년도에 애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이제 발표된 논문이죠. 경구제는 암만 많이 먹다 혈중 농도 요것밖에 못 올려요. 실제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때는 최소 400은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이상을 줬을 때만이 암을 효과적으로 죽인다는 거를 이 마크 레빈 교수가 처음으로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그 2005년에 또 하나의 논문이 나와요. 마크 레빈 교수가. 그건 뭐냐? 고용량의 비타민C는 정상세포는 보호하면서 암세포만 죽인다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이제 밝혀지면서 본격적으로 비타민C가 암에 어떻게 하면 굉장히 많이 접근했고, 실제적으로 시작이 됐던 거는 이 2004년, 2005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항암제도 우리가 보통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누잖아요. 1세대는 뭐냐? 세포독성 항암제. 암세포도 죽이면 정상세포도 죽인다. 실제로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주장했던 암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왜? 이게 암세포만 죽인 게 아니라 내 몸의 세포도 죽다 보니까 환자들이 못 버텼죠. 그래서 나온 게 2세대, 암과 더불어 같이 살자. 표적 항암제, 글리백을 포함한 다양한 이제 그 표적 수용체랑 작용해 암을 억제해 주는 거죠. 대신 이거는 암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해요. 다만 성장을 늦추고 막기 때문에 암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계기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획기적인 그 의료의 방향을 바꿔준 게 결국은 면역 치료제예요. 그게 이제 3세대, 4세대인데 첫 번째 면역관문 억제제, 일명 면역 항암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암세포가 그는 항원이 있는데 우리가 면역세포가 이 항원을 잡아서 결국은 암세포를 억제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거를 못 죽일까? 그걸 우연찮게 발견을 했죠. 그게 이제 PDL1이라는 거였고,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를 차단함으로 인해서 면역관문 억제제가 차단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T세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거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키트로다 여보의 옵디보 같은 이제 약인데, 최초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슈되는 게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91세 때 뇌까지 전이 되는 흑색종이라는 암을 걸렸는데 키트루다라를 18번 맞고 완치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용되고 쓰고 있는 항암제가 뭐냐? 면역관문 억제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나 옵디보 같은 항암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항암제도 결국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개발이 계속된 거죠. 그 다음 세대가 4세대.
카티. 그럼 항원이 없는 항암제는 암세포는 어떻게 죽이냐? 그러면 아예 항원을 우리가 심자. 그게 키메라 안티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붙여서 암세포를 죽였죠. 그게 나온 게 바로 에밀리 화이트 헤드라는 이 6살짜리 애가 말기암 상태에서 이렇게 호흡기 끼고 있을 때 그 부모가 그 임상하는 거에 이제 참가시켜 갖고 애를 해서 그 킴리아라는 항암제를 써서 이렇게 완치가 돼 갖고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약들도 계속 좋은 약들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버텨라, 버티면 기회는 온다. 이 얘기를 참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새로운 항암제들은 계속 개발되고 더 좋은 약들이 내가 1년을 버티든지 몇 개월만 버티더라도 더 좋은 약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외래 왔던 환자도 있어요. 외래 왔던 환자도 그분이 이제 2017년도에 처음 암의 진단을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4기로 처음 진단받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그건 뭐냐? 약들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 고혈압, 당뇨처럼 먹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좋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암세포고요. 이게 이제 T세포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면역세포들을 얘가 막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PDL1하고 그 T세포에 있는 PD가 결합해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면역항암제에 있는 얘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얘가 공격하는 거를 막아서 이 T세포가 얘를 죽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쓰게 되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T세포 내의 능력이에요. 그럼 이 T세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뭐냐? 바로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C가 이 T세포로 들어가려면 바로 SVCT2라는 수성체가 있어야 돼요. 전에는 그 검사가 안 됐지만 최근에 이 검사가 나와서 실제 암 환자분들한테 이 검사를 하고 비타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학계는 한바탕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T세포를 활성화하는 게 바로 이뮨셀이라고 하는 지스셀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암 환자들한테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 T세포에다가 키메라 안티젠을 부착시킨 게 카티 치료법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뭐냐? 궁극적으로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좋아져요. 그럼 그 T세포가 좋아지려면은 말 그대로 비타민C가 제대로 들어가 줘야만이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습니다. 항암제, 정말 좋은 항암제들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암세포도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이를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 되면 이제 한계에 봉착해요. 그러면서 항상 새로운 치료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치료법들이 우리가 획기적인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실제 더 중요한 건 바로 비타민C의 이 양리학적 비타민C 치료법, 파마콜로직 아스코베이트라는 이 치료가 병행을 하면은 기존의 치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을 포함한 이제 외국의 이제 그 국가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임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정하면서 치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비타민C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많은 데이터나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를 연구들이 많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임상 연구들인데요. 이렇게 쭉쭉쭉 이제 많은 대학병원들이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 미국에 보면 USA라고 해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진행됐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넬 대학이라든지 뭐 다양한 병원들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빨간표를 한 거는 왜 빨간표를 했냐면은 바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 지금 비타민C에 관련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들이 그 메이오 클리닉의 논문 한 편으로 인해서 비타민C가 이 암 치료에는 효과 없고 그냥 단순한 영양제라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 비타민C가 효과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오에서 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신장암이고 또 하나는 림프종 환자들,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을 수술하고 치료가 대부분 항암 방사선 이렇게 치료가 다 끝나면은
완치가 돼야 되는데 왜 완치란 말을 못하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가 종양이 발견됐을 때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얘네는 죽여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얘네들이에요. 이 전구 물질이라든지 발암 물질, DNA 손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암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암세포라는 거는 그냥 지금 생길 때 지금 생기는 게 아니라 벌써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결국은 얘때 잡으면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발견을 못해요. 그럼 얘네들은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암들을 키워주는데, 그럼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활성산소 생성을 줄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수면 운동 영양, 잠을 잘 자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식사를 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활성산소 생성이 확 줄이겠죠. 근데 현대인이 그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얘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비타민 C입니다. 이 비타민 C가 이 활성산소만 잡아줘도 얘네들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리오단 클리닉에서 제가 비타민을 처음 공부할 때 2000년도에 처음 리오단 클리닉 가서 비타민을 공부했는데, 그때 리오단 박사가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은 비타민 C가 제일 먼저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는 우리가 알기로는 먹으면은 보통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몸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리오단 박사가 그래 소모하려면 결국 많이 먹어야 되는 거나 주사를 매번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온 게 2009년도에 제가 서울성모병원 교수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어떤 과학자분이, 그분은 폐섬유화증을 30년 동안 연구하셨던 분이, 자기가 폐섬유화증 치료에서 가장 좋은 게 뭔가 했더니 연구해 보니까 비타민 C라는 거예요. 대신 이 비타민 C가 폐까지만 전달이 되면은 폐섬유화증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비타민 C를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혈액 속에 있는 가는 비타민 C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까? 그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SVCT2라는 수송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죠.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 검사를 통해서 수송체가 많은 분들은 치료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네를 잡지 못한다면은 언젠가는 암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항암 방사선을 했던 분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안 했던 사람보다 훨씬 높은 이유도 바로 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죽이냐가 최대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논문에서 나온 건데, 비타민 C가 얘네들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T세포, B세포 얘네들로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얘네들 면역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SVCT2예요. 그 수송체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 수송체가 부족한 사람은 비타민 C가 효과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수송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T세포, NK세포라든지 이 면역세포를 통해서 암세포를 죽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용량을 맞는 거고요. 그 수송체가 없는 분들은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죽이기 위해서도 저용량으로도 맞아주는 게 안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때 옛날에 이제 리오단 박사가 내줬던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혈액을 통해서 백혈구 내에 비타민 C가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고 질병이 생기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많이 백혈구 내에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는 결국은 그 백혈구 내에 SVCT2가 많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다 효과적이지는 않지만은 효과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타민 C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T세포 내에 비타민 C 농도가 15mm몰 이상 때 최적으로 이 T세포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학은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최근에는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비타민 C도 그냥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영양제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왜 치료제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냐? 바로 검사예요.
검사를 통해서 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알 수 있다면 비타민 C는 그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검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비타민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검사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SVCT2. 이거는 말 그래도 NK세포, T세포, 수지장세포 등 암세포를 잡아먹는 이 세포들, 염증이 발생할 때 가닿는 이 그 후중구, 림프구나 이런 것들에 그 SVCT2가 많으면은 비타민 C가 거기로 들어가서 항상 그 세포 내에 농도가 높은 농도로 유지가 돼요. 그런 분들은 경구를 평상시에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G6PD 효소예요. G6PD 효소는 뭐냐?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못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효소 결핍이 있게 되면은 용혈성 빈혈로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고용량 주사를 맞는 분들은 반드시 이 G6PD 검사를 한 번 정도는 꼭 해보라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하고 있는 치료 용량이 얼마냐를 위해서 검사를 해요. 실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암 환자 같은 경우는 400mg/dL 이상 올리라고 이제 돼 있어 갖고 주사 맞고 검사를 해서 그 정도 용량까지 올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60g이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g이 되는 게 바로 이 검사를 통해서 본인한테 이제 그 용량을 맞는지를 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피부과에서 보면은 이제 내가 이게 주사를 맞아갖고 비타민C를 맞아갖고 진짜 피부까지 전달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사 맞고 바로 이 검사를 해보면 알아요. 그럼 여기가 바로 피부잖아요. 거기에 혈액에서도 비타민C 농도가 충분히 나오면은 그 사람은 비타민이 잘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병원들이 그 검사들이 현장에서 되기 때문에 그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이 나한테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비타민C 관련된 3상 임상 결과인데요. 그 대장암이고요. 이 대장암 전이성 4기 환자의 대장암 환자한테 아바스틴하고 이제 폴폭스하고 아바스틴을 한 군을 주고 한 군은 비타민C하고 폴폭스 아바스틴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죠. 그래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비타민C 썼던 군이 훨씬 더 치료 결과가 좋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분들한테도 사실은 이 비타민 치료를 해놓은 게 좋고 실제 저희가 했던 이제 자료를 보면은 대장암 환자분들의 SVCT2 그 검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대장암 환자분들한테 혈액 검사하고 이게 높으면은 꼭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방암 환자인데 고신대 의대 이제 최종순 교수님, 지금 이제 병원장님 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과거에 썼던 논문인데 그 유방암 환자 방사선 치료할 때 그 비타민 C 썼더니 재발률을 막아줬다는 논문을 이제 그 학회지에 이제 냈던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연대의대에서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나왔던 건데요. 간암 환자, 케이스 리포트긴 하지만은 폐에 전이된 간암 환자한테 비타민C 요법으로 해서 이 폐에 전이된 게 이렇게 없어진 거를 보여준 거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은 이제 저희 병원 이제 환자였는데 이분은 연세가 많고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항암을 못하고 이 그 비타민C 고용량 요법으로 해서 이게 장이 막혔는데 이렇게 뚫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이제 제가 봤던 환자였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분도 20년 전 환자였는데 이렇게 간에 여러 가지 이제 전이가 됐는데 이때 고령이 돼서 이제 항암 치료는 안 하시고 비타민 치료해갖고 이렇게 정말 좋아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위치료를 심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래서 돌아지긴 했지만은 도움이 되었던 이제 경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 이제 설명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타민 치료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과거하고는
게만큼 이제 성장을 했던 거는 결국은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치료를 하기 전에 SVCT2 검사를 하고, 이게 이제 그 SVCT2가 있는 분들은 혈중 농도 400까지 올려서 그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저희는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검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수치가 낮아갖고. 그런 경우들은 그래도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항암할 때 피로나 이런 여러 가지들, 혈액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 경우는 200mg/dL 정도의 용량으로 맞는 거를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2000년도죠.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했던 직장이 모연 호스피스라고 해갖고 가정 방문했을 때 수녀님이랑 같이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서 이제 환자 집을 하나하나 이제 방문했었는데요. 이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전공의 때 미국 플린더스, 호주 플린더스대 그 3년차 때 파견을 나갔는데, 그때 이언모드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 반드시 가정 방문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은 제가 이제 가정 방문을 못했지만은 옛날에 가정 방문했던 경험을 가지고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암 환자분들하고 제가 옛날에 캠프를 많이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전하고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암사연이라는 그 암 시민연대 이제 단체에서 잠시 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의사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답을 못 찾아요. 그렇지만은 환자하고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좋은 결과도 얻으시지만은 또 하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2만 명의 암 환자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사실 보면서 제가 지금은 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은 살아계신 분도 여러 가지지만은 제가 환자들이 저한테 오면은 그 환자를 통해서 전해봤던 환자하고 매치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전략을 세워요. 당신은 이런 전략으로서 암을 치료할 겁니다. 그렇지만 세밀한 전술을 못 재워요. 그럼 그 세밀한 전술은 누구냐? 2차 병원의 의사하고 결국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시면은 저희하고 상담해서 당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은 사실은 암이 완치가 돼서 끝난 분도 있지만은 그 이상 5년, 10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와서 지금 뭐 14년 동안 와서 비타민 주사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은 뭐 암이 있어서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말해준 거, 쿠스마르의 법칙.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이 문구는 꼭 새겨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암 투병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일기를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암 수치나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그래프상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좋아질 때는 왜 좋아졌고 나빠질 때는 왜 나빠졌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치료하다 보면은 치료제가 더 이상 없는 순간이 있어요. 이 없는 순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왜? 몇 개월만 지나면은 또 항암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도 항암제가 안 나오면 과거에 효과가 있던 항암제가 있을 겁니다. 그 항암제를 써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담당 교수님한테.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시간을 벌면 벌수록 정말 좋은 결과들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 그 강의는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해 한 거에 대해 제가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예, 엔젤님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영양제일님은 지난번도 오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영양제일님. 예. 이영님께서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영님 저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영양제일님께서 비타민C가 예방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예방효과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아까 그래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암세포는 우리가 이제 암세포가 그 전에 있는 것들 보면은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세포들이 진행이 돼요. 대신 비타민C가 거기를 가서 잡아준다면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도움은 됩니다.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비타민C가 피로에 좋다고 해서 파우더 3000mg을 물 1리터 정도에 넣어서 먹고 있어요. 더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만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고용량을 알약으로 나온 것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떤가요? 했는데요. 사실은 비타민C는 작용 시간이 6시간이니까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알약보다는 사실은 분말이 더 좋아요. 그 이유는 알약에는 첨가물이 들어있고 분말에는 첨가물이 안 들어있고 흡수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분말을 더 추천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래밤님께서 경구 투여하면 효과가 없다는데 항암 치료에 그렇다는 건가요? 비타민제 섭취하는 건 효과 있는 건가요? 했는데요. 경구 투여하면 효과가 없다는 개념은 혈중 농도를 우리가 암세포로 죽일 만큼의 혈중 농도를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주사에만이 그 혈중 농도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고 경구 투여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무조건 도움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니님께서 지금 종합 비타민제 먹고 있는데요. 권장 섭취량의 몇백 프로, 몇천 프로짜리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까요? 했는데요. 종합 비타민에서 사실은 이제 수용성은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어느 이상을 먹게 되면은 축적이 돼서 오히려 독성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항상 얘기되는 게 비타민 A. 그리고 그런 것들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는 이유는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한 알 정도만 먹지, 그거를 한두 알 정도만 먹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먹는 걸 먹을 바에는 오히려 단일 제품으로 먹는 게 훨씬 더 좋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만 먹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는 신장결석이 있는데 비타민 복용 괜찮을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신장결석이 있는 경우는 비타민C가 신장결석 발생률을 더 증가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장결석이 생기는 이유는 왜일까? 비타민C만 먹고는 절대 신장결석은 안 생겨요. 그렇지만은 이 비타민C 대사 과정 중에 옥살산이 생기고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했을 때 신장결석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몸의 칼슘은 주로 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뼈에 있지 않고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칼슘은 뭐냐? 바로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칼슘이에요. 그래서 비타민C가 들어가서 이 동맥경화증을 유발시키는 칼슘이랑 자욱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점은 뭐냐? 말 그대로 동맥경화증을 예방해 주는 거는 도움이 되고 신장결석을 생길 수 있는 거는 또 나쁜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생각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장결석 생기는 경우들은 이제 비타민C 먹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지만은 필요한 분들, 본인이 공부해갖고 그래도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거나 주사 맞는 분들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숙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암 종류에 상관없이 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암 종류에 상관없이 다 효과는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도의 차이가 뭘까? 말 그대로 어떤 경우는 효과가 있고 어떤 경우는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암의 종류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SVCT2 수송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수송체가 많은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국은 비타민C 반응이 좋은 분이고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민C 반응이 떨어지는 분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는 온열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하시고 나서 수송체가 높은 분들은 제가 비타민C를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검출이 안 된 분들은 비타민C는 30g 맞되 대신 온열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 결과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로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아전님께서 어떤 비타민C를 먹으면 좋을까요? 꼭 소개시켜 주세요 했는데요.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말 비타민C 영국 DSM사에 있는 파인 파우더를 제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고 저도 이제 그거를 먹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님께서 평소에 비타민을 섭취 잘 하는 것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됐나요? 했는데요.
비타민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앞니병에 도움이 되는 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먹지 말고 그냥 비타민 C만 꾸준하게 이제 먹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하고요. 윤이님께서 고용량 비타민 C를 먹었더니 속이 울렁거려서 힘들어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식사와 더불어 이제 먹는 걸 하고, 그래도 이제 속이 쓰리는 분들은 이제 중성 비타민을 먹으라고 하고요. 그래도 힘든 분들은 이제 못 먹는 거죠, 뭐 사실은. 예. 영양제일님께서 항암 치료할 때 병원에 비타민 C를 처방해 달라고 따로 말해야 하나요?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했는데요. 항암 치료할 때 비타민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서 해야지, 대학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거기는 이제 항암제를 주로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처방해 달라고 해서 처방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비타민C를 치료를 받고 싶으면은 2차 병원 아니면 비타민 주사를 놓는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는 걱정이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C 복용이 나쁘다던데요. 팩트인지요? 앞서 얘기 한번 한 것처럼 신장 결석이 있는 걱정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C를 먹으면은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이랑 결합해서 결국은 이제 신장 결석을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들은 비타민C 복용이 문제가 아니라 칼슘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혈액 속 동맥경화증이 유발되는 거를 막아준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비타민C 먹어도 신장 결석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고, 비타민C가 혈액 속에 칼슘만 없으면은 신장 결석이 오지는 않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교수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이 있는 분도 비타민C 괜찮나요? 음식과 더불어 먹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강산성이 아니라 약산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는 강산성에도 보호될 수가 있어요. 대신 이 비타민C가 산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라도 더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은 물에 타서 먹거나 아니면은 식사랑 같이 먹으면 대부분 괜찮아.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 억지로 먹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래서 그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소윤정님께서 비타민 주사 주 2에 맞으면 팔등에 멍울이 생기고 입이 마릅니다. 주 1에도 맞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예, 주 2에 맞아서 팔뚝에 멍울이 생기고 입이 마르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주 1에 맞아. 원칙은 주 2회지만 상황이 안 되면 주 1회라도 꾸준히 맞는 게 무엇보다도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나님께서 유방암에는 비타민 D를 먹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비타민 C와 비타민 D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했는데요. 둘 다 먹어야 됩니다. 비타민 D는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족한 사람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고 부족한 사람들은 먹던지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게 좋고요. 비타민 C가 하는 효과하고 비타민 D가 암을 예방하는 효과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두 가지를 다 먹어야 되고, 특히 또 유방암 환자들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뭐냐? MSM이에요. MSM은 이제 유방암, 타목시펜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분들이 여기에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것도 오고 타목시펜의 부작용과 치료 효과를 올려주는 게 바로 MSM이고, MSM 중에선 옵티 MSM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g씩 하루 2번을 이제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방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항암 치료를 받았으면은 유방암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심장 독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심장 독성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치료 끝났는데 신부전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부전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 코엔자임 Q10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코큐텐이라든지 또 하나가 이제 오메가3 이런 것들을 꼭 먹어주라고 이제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게 되면은 이 방사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게 뭐냐? 프리벤덤 크림. 그리고 안에 이제 방사선이 폐를 건드리면 방사선에서 폐렴이 오는데 그거에 이제 예방을 해주는 게 뭐냐? 양파 껍질에 있는 퀘르세틴.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돼서
피부 손상이 많아서 피부 괴사가 오면은 반드시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항암이나 이런 치료들은 그때는 중요하지만 치료가 끝나면은 항암이나 방사선에 대한 부작용 관리를 꼭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요. 오늘 오셨던 외래 환자도 제가 이제 5월 달에 그 방사선 20년 전에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나서 이 피부 괴사가 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괴사가 됐는데 그 치료 방법이 없다고 이제 해갖고 저한테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죠. 그래갖고 제가 이미 벌써 이제 괴사가 심해갖고 제가 그 환자한테 고압산소 치료 받으라고 대학병원을 가서 치료를 시켰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들이 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암 환자분들이 암이라는 거는 암만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 암 치료와 더불어서 암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하나님께서 얘기는 비타민 D도 먹어야 되는데 C, D 둘 다 먹는 게 좋습니다. 예, 에클릿님께서 피부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하면은 예, 그 비타민 C를 계속 먹어보고요. 그리고 주사를 맞아 보시면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맞고 그 자리에서 비타민 C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주사를 통해서 비타민 C가 얼마나 지금 피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효과를 보고 그리고 그 사진을 찍어보면은 피부가 좋아지는 걸 확인합니다. 제가 비타민 C 주사를 제가 대학병원에 있다 2011년도에 개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14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 피부가 너무 좋다는 거. 그거는 비타민C를 맞고 먹는 사람들만이 그 느낌을 압니다. 네. 방울토마토님께서 암 환자이시고 현재 매주 1회 정맥 비타민C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저 역시 비타민C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신화학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데 전립선 환자 지인분께 어떻게 처방하실까요? 하는데요. 먼저는 저는 병원에 와서 SBCT2 검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C 용량을 이제 해서 이제 주사를 놓고 있죠. 그래서 꼭 저는 특히 전립선암 환자도 비타민C에 반응이 좋은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하고 주사를 맞는 거를 추천합니다. 에클린님께서 비타민C 메가 도수 중인데 대소변에 기름이 뜹니다. 이런 증상 다른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45kg 하루 1000mg 너무 과다 용량인가요? 했는데요. 그 비타민C는 수용성이고요. 그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하거나 주사 맞는다고 기름이 뜨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해서 소변에 기름이 나오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대변에서 기름이 나는 거는 이제 기름 흡수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타민C 때문에 그럴까?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은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한나님께서 신장결석 있던 분은 주사로 맞는 게 나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비타민C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신장결석 생길 확률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보통 그 비타민 주사를 맞을 때는 마그네슘을 같이 섞어서 신장결석 발생률을 떨어뜨려 주는 거는 맞습니다. 네. 엔젤님께서 교수님께서 드시는 파인파도 온라인으로 구입하여 믿고 먹어도 될까요? 했는데요. 예, 제가 먹는 파인파우더는 병원에서만 구매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소니님께서 종합 비타민제 안 먹고 단일 비타민제 먹으려면 30대 남성에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그 비타민일까요? 하는데 30대 남성이라고 하면은 체력이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비타민 B하고 C, 수용성 비타민을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벌써 44분 돼갖고 질문들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음번에 제가 남겨주면 다음번 시간에 2주 후에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보게 되면은 벌써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비타민C는 정말 우리가 한 번 정도로 먹어야 되고 이 비타민C가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많아요. 단점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타민C를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하고요. 제가 그동안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동안 유지되고 앞으로도 정말 잘 버틸 수 있을 거는 뭐냐? 비타민C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비타민C를 25년 동안 연구를 했고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보다도 참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비타민C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은 25년이고 앞으로 이제 30년, 40년 동안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숨이 이제 멎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었던 건 결국은 환자분들의 결과예요. 쿠스마르의 결과. 비타민C를 통해서 치료해서 좋았던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어떻게든지 밝혀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 동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5분인데 지금 조금 넘어가긴 했지만은 오늘 함께 해줬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비타민C에 관련된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또 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감사히 잘 지내시고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다 비가 온다 보니까 비 피해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2주 후에 만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